지난 영상에 이어 브랜드 백과사전 보잉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보잉이라 칭하는 회사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에서 분할되어 미국 서부 항공기 제작을 맡은 보잉 에어플레인 컴퍼니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분할 이후 윌리엄 보잉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보잉의 경영은 클레어 에그트벳이 맡게 되었습니다. 클레어는 보잉 모델 6, 보잉 모델 15, 보잉 모델 40의 수석 엔지니어였으며 1926년부터 부사장의 자리에 앉은 뒤에도 보잉 모델 80와 보잉 모델 247의 디자인에도 깊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1935년 7월 22일 클레어의 진두 지휘하에 첫 비행을 무사히 마친 비행기가 탄생합니다. 바로 보잉 모델 299 B-17 플라잉 포트리스 프로토타입이었는데 이 모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클레어는 설계를 맡은 에드워즈 웰스와 함께 B-17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사실 이 비행기는 미 육군 항공대의 다발 폭격기 200대 제작 계약을 위해 개발된 기종이었습니다. 4개의 프로펠러 엔진으로 나는 B-17은 39경 기관총이 5대 장착되어 있으며 4,800파운드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었는데 이를 본 시애틀 타임즈의 기자가 날아다니는 요새 플라잉 포트리스 같다고 한 것이 이 비행기의 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잉 B-17 외에도 당시 잘나가던 항공기 제조사였던 더글라스의 B-18과 마틴 모델 146도 제작 계약 경합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경합 두 번째 평가 비행에서 B-17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는 기계 결함 때문이 아니라 지상에 주차되어 있는 동안 제어 장치를 잠그는 돌풍 잠금 장치를 풀지 않고 비행하게 되면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계약은 더글라스 B-18 볼로가 따내게 되었습니다.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17이 떨어졌지만 미 육군 항공대는 B-17이 가진 잠재력을 계속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6년 1월 17일 보다 강력한 엔진으로 교체하는 등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B-17 10세대를 미 육군으로부터 주문받아 납품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1939년까지도 보잉은 B-17을 60대가량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다 1939년 9월 1일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1년 12월 7일 일본 제국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며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B-17의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1945년 5월까지 총 생산량은 12,731대에 이르게 됩니다. B-17은 미 육군 항공대 USAAC의 후신인 USAAF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실제로 상대편 용토에 투하된 150만 톤의 폭탄 중 64만 톤이 B-17로 투하한 것이라고 합니다. 1944년 보잉의 또 다른 폭격기가 제2차 세계대전에 투입됩니다. 바로 B-29 슈퍼 포트리스. B-17보다 2배나 무거운 60톤의 대형 폭격기였습니다. 1톤의 폭탄을 싣고 8,000km 이상을 날 수 있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주로 일본 본토를 폭격하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때 사용한 비행기가 바로 B-29 폭격기였습니다. 이후 보잉은 B-17과 B-29를 대체하는 폭격기를 만들기 위해 4개의 프로펠러 엔진 대신 6개에서 8개의 제트 엔진을 장착한 모델 B-47 스트라토 Z와 B-52 스트라토 포트리스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희생을 낳은 세계 전쟁이었지만 보잉에게는 군용기 사업에서 급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보잉은 군용기 사업에서는 크게 성장했지만 민간기 사업에서는 더글라스에게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49년 7월 27일 영국의 항공기 제조사 드 하빌랜드가 세계 최초의 제트 여객기 DH-106 코멧의 첫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들은 보잉은 이미 1947년에 나온 B-47에 제트 엔진을 적용했었기에 승산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민간 여객기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 DH-106 코멧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람들은 제트 여객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제트 여객기 개발을 시작한 보잉의 엔지니어들은 DH-106 코멧의 사고를 분석하게 되는데 그러다 이 사고가 제트 엔진의 문제가 아니라 DH-106 코멧의 설계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고의 원인을 파악한 보잉은 과감하게 제트 여객기 개발을 추진했고 4개의 제트 엔진을 장착한 프로토타입의 여객기 보잉 367-80을 개발했습니다. 확실히 프로펠러 엔진 대신 제트 엔진을 장착한 새로운 여객기는 기존 여객기에 비해 항속거리가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대신 착륙거리가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역추진 장치를 설치하여 착륙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동체 직경은 3350mm밖에 안 돼서 한 줄에 좌석 5개만 놓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쟁사였던 더글라스의 민간 여객기들은 좌석을 6개까지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승객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더글라스의 여객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보잉은 직경을 3660mm까지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제트 여객기가 기존의 300 시리즈로 제조되던 프로펠러 모델과 뚜렷이 구분되길 원했습니다. 400, 500, 600 시리즈는 미사일과 같은 제품에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700 시리즈로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여객기가 바로 보잉 707입니다. 첫 번째 700 시리즈인데 왜 707이라 이름 붙였을까? 이건 첫 숫자가 7이라 마지막 숫자도 7이라 붙이는 게 어감상 좋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보잉 707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곳이 있었으니 바로 팬 아메리칸 항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더글라스에서 개발한 새로운 여객기 DC-8은 직경을 3730mm로, 그러니까 보잉 707보다 7cm 더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팬 아메리칸 항공은 보잉 707이 DC-8보다 동체 크기가 더 크지 않다면 사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보잉은 보잉 707의 직경을 DC-8보다 3cm 더 큰 3760mm로 만들게 됩니다. 더글라스와의 동체 직경 늘리기 싸움이 조금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보잉 707의 성능은 더더욱 좋아졌고 팬 아메리칸 항공에 20대를 납품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항공사에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8년 10월 26일 팬 아메리칸 항공 소속의 보잉 707은 뉴욕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비행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제트 여객기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팬 아메리칸 항공은 미국발 국제선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으며 보잉 707과 팬 아메리칸 항공은 동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잉은 민간 항공기 사업의 독보적인 존재였던 더글라스를 꺾고 민간 항공기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기에 이릅니다. 참고로 보잉 707은 민간 항공기뿐 아니라 군용기로도 사용되는데 심지어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보잉 707 덕분에 국제선 부문에서 큰 성공을 거둔 보잉은 비교적 단거리에 사용될 수 있는 제트 여객기의 니즈에 맞춰 1962년 세계의 제트 엔진이 동체 꼬리 부분에 달린 보잉 727을 출시했습니다. 보잉 727은 많은 국내선과 비교적 짧은 국제선에서 사용되었는데 다만 제트 엔진 3개가 동체에 장착되어서인지 가장 시끄러운 여객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후 1965년 보잉 727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제트 엔진을 날개 아래에 장착한 여객기 보잉 737을 출시하게 됩니다. 보잉 737은 1965년의 오리지널 세대, 1972년의 클래식 세대, 1993년의 NG 세대, 그리고 2011년 맥스 세대로 발전하며 지금까지도 계속 생산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트 여객기로 기록되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 1969년 보잉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제트 여객기를 출시하게 됩니다. 바로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는 보잉 747. 사실 보잉 747은 미 공군의 대형 수송 항공기 니즈에 맞춰 개발되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계약은 록히드 마틴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후 팬 아메리칸 항공에서 초대형 여객기를 요청하면서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보잉 747은 길이 70.8m의 커다란 동체에 객실을 2개의 층으로 나눠 세계 최초의 2층 제트 여객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180명에서 200명 정도 탑승할 수 있었던 보잉 707보다 2배 이상 많은 500명 정도까지도 승객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크기를 띄우기 위해 두 날개에 총 4개의 제트 엔진이 장착되는데 기존의 제트 엔진이 아니라 커다란 팬이 추가된 터보팬 엔진이 사용됩니다. 또한 보잉은 엄청난 크기의 보잉 747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공장 역시 크게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에버렛에 세워진 보잉 공장은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건물 공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 보잉 747을 활용하여 각 항공사들은 다양하고 럭셔리한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아메리칸 항공은 기내에 피아노 바를 설치했으며 컨티넨탈 에어라인은 라운지에 소파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잉 747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로 전 세계를 비행하며 하늘의 여왕이란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련의 안토노프 AN225와 프랑스의 에어버스 A380 등 더 큰 비행기들이 등장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타이틀을 넘겨주게 됩니다. 처음 출시된 지 5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를 날고 있는 보잉 747. 하지만 점차 초대형 여객기의 수요가 줄어들에 따라 보잉은 2022년 정도에 보잉 747의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후발기종으로 생산된 보잉 767, 보잉 777, 보잉 787 모두 보잉 747보다 작은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1997년 보잉은 오랜 경쟁사였던 더글라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 바로 로켈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의 항공 및 우주 비행 분야였습니다. 로켈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은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인 B-1 랜서와 우주 왕복선 아폴로 사령선과 아폴로 우주선에 사용된 아폴로 명령 서비스 모듈을 만드는 등 초음속과 우주 비행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또한 2000년
보잉은 휴즈 일렉트로닉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업용 위성 제작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우주 산업에 힘을 써온 보잉은 캡슐형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를 개발하게 됩니다. 스타라이너는 최대 7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우주 택시라고도 불리는데 지구에서 국제 우주 정거장까지 이동하는 용도로 개발된 우주선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0일 보잉의 스타라이너는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 41번 발사대에서 아틀라스 5 로켓에 실려 첫 우주 비행에 나섰습니다. 첫 비행에는 우주인이 탑승하지 않아 작동 타이머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스타라이너는 발사 15분 만에 로켓 선단부에서 분리되어 무사히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스타라이너는 무사히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5분 후 스타라이너는 예정된 궤도에서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스타라이너의 타이머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켓 선단부에서 분리 직후 이 사실을 발견하여 타이머 설정을 수정하긴 했지만 예기치 못하게 연료를 사용해버린 뒤였습니다. 결국 스타라이너는 국제우주정거장과의 도킹을 포기하고 2019년 12월 22일 미국 뉴멕시코 사막에 위치한 화이트 샌즈 미사일 실험장에 무사히 착륙하게 됩니다. 나사 국장이던 짐 브라이든스티는 스타라이너가 국제우주정거장 도킹에는 실패했지만 비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성공적인 시험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스타라이너에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는 사이 2020년 11월 15일 일론 머스크가 세운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유인 우주선 리질리언스에 4명의 우주인을 태우고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보내는 나사의 공식 임무를 수행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스페이스X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2021년 보잉의 스타라이너 역시 유인 시험 비행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후 나사의 공식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보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